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제목이 잡혔는데, 이거는 원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라는 그 책을 저하고 김영평 선생님하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신데요. 이분하고 2년 전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만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을 펴낸 지가. 우리서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냈던 책입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김영평 교수님의 사진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보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평 교수님은 고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시고 한국행정학회장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 뭔가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도대체 뭐고, 왜 민주주의에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19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로 중요한 점만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민주주의가 형편없이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그런 공약을 내걸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약 70% 이상의 국민이 그거에 반대를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그랬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부산에 가가지고 가덕도 공항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선거 결과는 전혀 그쪽에서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서론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후퇴 혹은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고유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코노미스트에서 쓴 그 특집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신형 독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상의 적을 공격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우리 갈라치기 얘기 많이 해왔죠. 그다음에 사법부, 언론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그 파괴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 전형적인 그 케이스에 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신형 독재자의 이 사기 기만에 잘 넘어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당연한 질문인데,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지 못하다. 국민의 뜻,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아주 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람들의 기만에 잘 넘어가는 거 아닌가. 참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법치를 제대로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려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할 때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따르면 좋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론적인 사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뭐 때문에 하느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잘 살면 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국가 사회를 운영해 나가느냐 이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 문제나 국가 정책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정답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일 뿐이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답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가장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절차다 그런 거죠. 민주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가져다주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장과 발전, 복지국가, 공평과 정의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하는 근본 이유가 자유와 권리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 하게 되면 성장과 발전 꼭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와 정의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 국가로 뛰어가다가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서 자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속박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고를 배격하고 그 개인주의에 기초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고 도전정신이 살아나고 실험이 진작되고 그래서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민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동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민주주의 교육 제대로 받아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받아보신 적이 없고요. 받았다고 한다면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약간 배운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링컨의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루는 그 자기 지배 원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매우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 지식인, 지성인들이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하나 제대로 소개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에서 이게 나왔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간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빨리 와 닿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글은 제가 썼는데 여기서도 보면 민주주의 정부의 요체는 제한적 정부입니다. 무제한적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주적인 정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법 감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지 그냥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민주적인 것이냐 그렇게 하면 민주적인 정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링컨도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직접 민주주의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죠. 통신기술, 통신 이런 정보, 통신 이런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선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국민에 의한 정부,
직접 민주주의 어렵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들을 통제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그 파시스트, 나치, 북한 모든 전체주의 국가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이게 사실은 좀 허술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마 깨달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책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의 원리, 통치자가 국민이 곧 통치자다 이런 이제 자고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그러는 것이지 국민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민주주의 정부이냐? No. 나치 정부나 북한도 전부 국민의 동의 위에서 그렇게 독재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면 통치자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국가 권력을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신의 선택은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거나 강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엉터리 원리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반민주 독재자들의 농락에 형편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이 법의 지배 관념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만들어진 마그나 카르타에 처음 그런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통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보다 법의 지배 관념이 훨씬 먼저 등장을 했다. 법의 지배 관념이 더 근본적이다,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법의 지배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특히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 사법부의 독립성. 그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의 지배의 보루로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오고 계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법의 지배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국민들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rule of law하고 rule by law는 다르다. 그냥 뭐 법에 있으면 법대로 하면 다 그게 법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다운 법이어야 되죠. 이거는 나중에 누가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권력의 분립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뭐 하지 않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치주의와 더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핵심적인 그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권력이 분립되어야만 다양성이 허용되고 다양성이 살아납니다. 서로 모순적인 활동과 발상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이내믹한 사회가 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대동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각기 다른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갈등과 모순을 관리한다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만큼 중요한 원리가 없죠. 이것도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에 대한 시비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또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가 없이는 사법이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사법부가 권력이 된 이유는 사법부가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단지 그 판결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 모든 그 분쟁을 다루는 그 근간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권력은 칼과 창과 돈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양심과 지성윤리에서 더 많이 나온다. 명언인데요. 이 출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책에도 저희가 인용했던 것 같은데 출처를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정당 왜 복수 정당이 필요한가? 이건 일당 독재 정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럼 정당이 그 뭐 많으면은 뭐 무조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 있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챕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그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이다.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수차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권력 분립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래서 아래에 쭉 썼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뭐 행정학자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다양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 그 기반, 뭐 이런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는 신장하는지 모르지만 평등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평등이라고 하면 어떤 뭐 부의 평등이랄지 무슨 소득의 평등이랄지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주의 얘기할 때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법 앞에서는 뭐 권력자도 부자도 빈자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평등을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고 법 앞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결과의 평등,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 결과의 평등은 사실은 민주주의와 역행 정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약속하지도 않고 보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법 앞에 평등하고, 그래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장은 복지국가 얘기입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이상향인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궁극은 복지국가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문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측면입니다. 돈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국민들의 정신을 상태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이 건전한 국민 정신을 쇠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 이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퓰리즘, 정치적 무책임입니다. 정치적 책임이 실종되는, 포퓰리즘의 주된 무기는 선동인데요. 국민의 열망, 시기와 질투, 분노에 그 불을 붙이는 방식, 있죠. 그 아르헨티나 뭐 최근에 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58년부터 우리 그 위안위기 당했듯이 국가 부도를 당하고 7차례 IMF 구제금융, 지금도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지금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반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반 IMF 시위 질서가 없습니다. 파퓰리즘에 중독된 국민, 그 직전에도 페로니스트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번 아마 그 좀 우위의 대통령이 나온 것 같은데요.
파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료의 권력, 민주주의를 할 때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자꾸만 커지는 현상, 뭐 최근에 에코노미스트에서도 빅 가버먼트에 대한 특집을 내고 저도 읽어보고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커지면 당연히 관료의 권력도 따라서 커집니다. 우리나라 역사 실증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행정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대했다는 걸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많이 억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책 분야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여론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올바른 여론이라면 좋겠는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동가들의 그 조작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만을 따라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면 더 민주적이냐? 이것도 오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여 확대의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갈등이 더 조장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될 텐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실체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지향적인 텔레올로지컬한 띵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체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절차적 합리성입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절차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절차적 합리성이 보장될 때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되고 서로 상호 비판을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제도화하고 토론을 공개하고 참여를 공평하게 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 오차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안목이 서로 다른 안목을 가진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시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모을 수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장점이겠죠. 직접 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마르크스, 레닌이 직접 그런 말을, 공산주의 선언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중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직접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혹되기가 참 쉬운 겁니다. 내 손으로 내 의견이 직접 국정에 반영되는 이런 걸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약점을 아마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대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정치 선동, 선전, 이것이 난무하게 되고 여기에 실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브렉시트를 하고 영국이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지 하는 것들 등등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은 옳으냐? 항상 언제나 무조건 정당한 선택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불가피해서 다수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을 민주주의 원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책,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수결이 곧 바로 민주주의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옳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뭐 한두 개 부표가 있을 그냥 만장일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너는 부표를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다수결은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종 수단입니다. 최종 수단.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럼 다수결로 하면 무조건 정당하냐? 예,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수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따져볼 때 어떤 후보가 훨씬 낫다. 그건 네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표로 세보자. 누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원전 문제 같은 거, 탈원전 이런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수결로 이 문제를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죠.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론화위원회라고 도대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학자들도 그런 주장들을 펴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은 최종 수단이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이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대변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정부의 정책 결정은 뭐든지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명 공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도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양면성을 투명성과 개방성, 알 권리 이것 사이에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어떤 모순과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너무 잘 경험하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단체도 이익단체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무수하게 많습니다만 그 시민단체의 진면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당연시하고 관리 대상으로 본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왜 이렇게들 싸우고 그냥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들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은 관리 대상이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장 낮게 유지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원만하게 풀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못된 일은 안 되는 게 낫죠. 잘못된 일은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게 낫죠. 잘못 가는 길은 안 가는 게 낫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악의 실패를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 최선을 추구해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악을 막자는, 독재를 막자는, 독재보다 나쁜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재를 막는 거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최선을 우리한테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매우 잘못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점진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 위에 서 있는 것이지 급진적인 그런 칼 마르크스 생각하는 같은 그런 급진적인 민주주의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으로 그 기초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 개인주의적 사고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다 해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은 전체주의와 대비되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의식,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꼽힙니다. 예, 근데 북한에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연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감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그 강하게 단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이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 이건 뭐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쉽게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타협의 문화, 자기 겸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어떤 공공 정신, 뭐 어떤 사회 자본, 신뢰, 준법 정신, 애국심 등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때 민주주의가 이제 법치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공공 정신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 뭐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을 그냥 끝까지 고집하는 이런 그래서 타협을 할 줄 모른다. 이런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거의 다 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셨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를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체제,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선의 체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선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그 운행 원리 내에 그 위기가 내재해 있습니다. 자유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대표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항상 파퓰리즘의 위협, 자꾸만 뭐 공약을 베푸는 공약을 많이 해야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대중영합적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복지 뭐를 자꾸 약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퓰리스트들이 득세하기 쉬운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선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가 쉬운 이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원칙 위에 서 있고 원칙을 중시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법치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타협과 협상의 어떤 문화, 공공 정신 이런 것들 위에 서 있는 그런 아주 다루기 굉장히 힘든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그런 질글과 같은 그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민주주의가 잘 유지가 되고 성숙해지려면 깨어있는 국민, 깨시민, 요새 깨시민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던데요. 이 깨시민이 결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 표지 뒷면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존 아담스의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속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쉽게 쇠퇴하고 탈진하고 exhaust 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뭐 존 애담스는 아마 1700년대, 18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200년의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실패한 나라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최근에 에코노미스트의 그 민주주의 보도 같은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